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일본 입장은 물가가 정상화되고 어렵게 개혁을 해가지고 노동시장도 안정화되면서 임금도 정상화되는데 이 금리 인상은 건드리기가 너무 힘든 구조인 거예요. 빠져나오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저금리하고 돈의 공급에 길들여진 이 경제가 어디서 엑시트를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먼저 부작용이 뻥 터질지를 본인들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본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며 금융시장에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였다가 0.1까지 올렸다가 이제 0.25까지 올리고 그럼 플러스로 계속 올리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빚의 원천이 됐던 자금이 엔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워낙에 싸고 직전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있었으니까 사실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내기보다는 수수료나 이자를 충당해서 제로로 거의 빌리는 것과 유사한 그런 구조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러면 기대수익이 높은 쪽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는데 BOJ가 이제 금리 인상의 보폭을 이제 높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자금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서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이 빚에 의한 그리고 대출에 의한 캐피탈리즘, 이 캐피탈리즘이 이제 자본주의론이라는 개념이 과거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이 어떤 이득을 이제 창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다 이런 쪽에 집중이 됐다면 지금은 공공연하게 이걸 누구도 지적하지 않지만 빚에 의해서 금융 투자 수익이나 자본 이익을 막대하게 얻어서 그 이익으로 실물에 오히려 돈을 쓴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에 의한 이런 캐피탈리즘 자체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이 혹여나 이러한 구조가 깨질까봐 항상 사람들은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엔캐리를 일으켜서 대출을 하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들조차도 이게 청산이 돼서 혹은 자금이 금리가 높아져서 나의 수익을 까먹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기관 투자자들의 두려움들도 항상 잔존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당장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요. 정확히 표현하면요. 작게는 뭐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지분 투자이고 사실은 금융에 들어간 돈보다도 비금융 기업들한테 지분 투자나 경영 참여의 형태로 들어간 돈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러한 것들이 깨질까봐 두려움을 갖는 금융 자본 차익가들의 입장에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가 되겠죠. 유명한. 그런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 항상 뭔가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마치 세계가 망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제재를 가는. 그러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는 이미 그 강을 건넌 겁니다. 건너서 되돌아올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대출에 의한 여러 행태들이 이미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출을 줄여서 건전화하고 이러기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대출을 빨리 늘리느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출을 적게 늘리냐의 문제지 대출을 줄여서 건전화하고 다시 견실한 경제 구조를 만들고 금융 시스템도 뭔가 페어하게 좀 만들겠다. 이건 이제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시다 총리도 그 다음에 화들짝 놀란 거죠. 내가 기껏 밸류업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붐업시켜가지고 내수도 활성화하고 경제도 좋아지고 금융 투자 시장도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BOJ가 금리 인상을 해서 그 구조를 깨트릴 것 같은 두려움을 전달해 주니까 당연히 기시다 총리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일본의 BOJ는요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연준하고 비슷하게 어차피 아베 총리가 BOJ의 양적 완화라는 구조를 처음에 천명하면서 만들어낸 거고요. 지금 금리 인상은 하고 있지만 돈은 또 공급을 하고 있죠. 금리 인상은 했지만 이러한 구조를
그래도 이끌어가고 주가 되는 것은 BOJ의 주 메인은 바로 일본 정부입니다. 그래서 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들짝 놀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니까 반성문스러운 금리는 올렸지만 더 앞으로는 서서히 올릴 거고 통화 공급은 할 거예요라는 반성문 차원의 어떤 심할서 같은 그런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약간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가당착이죠. 자기가 자기 발을 찍은 격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경제 기업의 어떤 구조를 보면요. 기업에 이제 7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닛산이나 마스다, 뭐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로닉 같은 이제 큰 이제 화학 기업, 반도체 기업, 자동차 기업들이 있는데 7개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상호 출자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서로 우리는 한국의 어떤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기업이 지배하고 돌아가지고 결국엔 지주사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경영권자나 어떤 승계받은 사람의 지분을 가장 힘을 높게 평가되게 만들게끔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상호 출자 구조라는 거는 희한한 게 7개 기업이 서로 업종도 틀리고 서로 기업의 그룹 자체도 완전히 틀린데 서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서로 투자를 해서 뺑뺑 돕니다. 근데 도는 게 그래서 뭐 지주사로 가거나 최종 경영권자이거나 아니면 최종 이제 회장 뭐 이런 분들 소유자로 가거나 이게 아니라 계속 돌아요. 그래서 계속 돌다가 나중에 지분이 계속 돌면 어떻게 되죠? 지분의 가치가 이제 계속 희석이 되는 거죠. 한쪽으로 가면은 지분의 가치가 이제 높게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건데 계속 돌면요. 처음에 3, 2, 1, 0.27, 0.7, 0.5 이렇게 가면은 이제 희석이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가 어디를 소유했는지 누구의 지분이 가장 큰지 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함께 간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얘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내가 죽으면 얘도 죽는다. 이런 어찌 보면은 나쁘게 표현하면은 카르텔화되어 있는 기업의 구조이고 그 구조를 그래도 지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일본 정부예요. 이것이 기업의 관료주의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일어난 게 어찌 보면 한 20년 됐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제 20년이라고 표현하는 버블 붕괴 시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내수도 안 좋고 수출에 뚜렷한 드라이브도 못 찾는 구간 동안에는 정부의 관료가 이런 기업의 상호 출자 구조 속에서 항상 기업 경영이나 여러 가지 중차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정부의 관료가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해서 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이 7대 기업들의 많은 이제 경영자들은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구중에서 아베 총리는 이제 어찌 보면 안전제일주의로 그냥 현 수준만 유지하자라는 입장으로 그냥 금융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했다면 기시다 총리는 변화를 했죠. 7대 기업들한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취임하고서 물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임금이 안 높아집니다. 임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은 일본의 노동자들 수차례 반발도 하고 노동 운동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호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연 평균 4% 이상은 올릴 수 있는 구조의 합의를 어렵게 그리고 억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실은 일본의 내수 물가도 N 약세 때문에 내수 물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일본도 수입을 해서 소비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내수에서의 체감 물가도 높은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임금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뭐랑 떠오르죠? 미국의 초창기 22년도의 초창기에 물가 급등할 때랑 비슷하게 그게 그림이 그려지죠. 내수에서 자이든 타이든 임금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가도 올라가 있어요. 그게 평균 이제 최소 둘 다 3.5%, 그러니까 3% 중반대는 최소한 그 이상의 숫자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금리는 0.1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도 금리 인상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금리를 올려서 어느 정도 체감 물가를 억제를 해주거나 실질 물가 자체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줘야지 서민들 입장에서 맨날 먹고 사는 그런 의식주와 관련되는 것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감당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부잣집 도련님이 예전에 조선시대에 있는 부잣집 도련님이 항상 노비들이 많고
조선시대에서 뭔가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이렇게 수립하는 이런 과도기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항상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항상 누군가가 저희 도련님 식사 드세요, 도련님 발 씻으세요, 막 이렇게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일본 입장은 물가가 정상화되고 어렵게 개혁을 해가지고 노동시장도 안정화되면서 임금도 정상화되는데 이 금리 인상은 건드리기가 너무 힘든 구조인 거예요. 우리 BOJ 총재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엑시트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 발언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 이제 BOJ가 양적완을 할 때 이 양적완은 비정상적인 양적완인데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리고 2000년 중반에는 이게 하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다 2010년대 접어들어서는 이 총재가 과거에 이제 경제학자일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엑시트는 해야 되는데 빠져나오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뉘앙스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인지하는 거예요. 너무나 길들여진 이제 저금리하고 돈의 공급에 길들여진 이 경제가 어디서 엑시트를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먼저 부작용이 뻥 터질지를 본인들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올려야 되고 근데 엑시트 하긴 힘들고 그러니까 주저하고 그래서 금리 0.25 올려놓고 가진 질타와 비난을 받고 이 질타는 이제 다른 은행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 총재들한테도 질타를 받게 되거든요. 본인들은 금리 이제 3%, 4%, 5%까지 올려놓고 0.25까지 올린 국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제 자가당착이라고 표현해드린 게 손발이 묶인 거죠. 금리는 정상화해야 돼서 뭔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잠깐 했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고 비난을 받고 있는 수건 돌리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언제까지든 어쨌든 묵직하게 앉아 있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한테 담합적으로 우리가 수건은 저 친구한테 주지 말고 저 친구는 계속 앉아있기만 하자 했는데 이 친구가 엉덩이 무거운 친구가 수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안 잡히려면 자기도 술래 안 잡히려면 벌칙 안 받으려면 수건 잡고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뛰니까 바로 옆에서 너 왜 뛰냐고 이제 욕을 하는 그런 것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미래의 어떤 경제적인 금융적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세상이 지금 큰 트렌드에서 보면 이제 실물에 의한 90년도까지는 어떤 실물에 의한 생산 그리고 소득 이런 거 견실한 경제 무역 완화 이런 구조가 있었다고 한다면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에 의한 것들 그것에 의한 부의 양극화 그리고 그 기반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모든 게 대출로 백업이 되는 그러니까 민간 대출이든 정부 대출이든 대출로 백업이 되는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이 길은 이제 일본이 사실은 정부 대출이 가장 많죠. 260% 가까이 되는 구조니까 GDP 대비해서 이 구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런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정부 입장에서 관료들이나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터지면 큰일 날 건데 근데 당장 이게 없으면은 이 물길을 막으면은 완전히 물길이 가뭄이 확산이 되고 너무나 힘든 게 너무나 불 보듯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단지 자신이 어떤 책임자로서의 임기를 맡는 동안만 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적정하게 컨트롤하면서 빚은 늘리고 그래서 금융은 계속 좋아지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그레이드는 뭐가 있죠? 예전에도 제가 디지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에 대해서 아마 시도를 전 세계가 많이 할 겁니다. 이 부채가 깔려있고 소득이 기반이 되는 경제에서는 우리가 부채가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리스크가 부채가 보이지가 않는데 자산 가격이든 금융의 투자 가격이든 뻥튀기가 돼 있어요. 근데 어느 한 곳에서 말 그대로 벽돌이 보이지가 않는 상태에 쌓여있는데 벽돌 하나를 살짝 빼면 그게 웹도독 현상,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걸 투명화, 말 그대로 파이낸셜 인클루전이라서 금융 포용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지만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모두 다 대출이나 돈 흘러가는 통로들을 다 디지털화 해버리면
보이잖아요. 어카운트가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멋있게 뭐라고 표현해요? 통화정책의 효율화.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부의 금융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하 경제의 이제 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규모를 줄이면서 자신들이 컨트롤해서 그래도 금융은 계속 가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이제 많은 백서에서 행간의 의미들이 읽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대출은 계속 늘려야죠. 줄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줄이면은 다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공급을 하는데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BOJ도 정부도 보이게끔 자신들의 눈에 확인이 되게끔 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변혁기가 한번 크게 올 겁니다. 왜 오냐?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하 경제라고 하는 것이 뭐 사채, 불법 자금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세금으로 그다음에 금융 투자를 하더라도 원천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제2, 제3의 어떻게 보면 그 섀도우 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대출을 받아와서 투자하는데 은행 대출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2, 제3의 금융권에서 요즘 P2P 대출까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전부 다 디지털화해서 이제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 그런 돈의 자금들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로 인한 플럭추에이션이 올 때 진짜 큰 구조 변화가 오는 것이고 지금처럼 금리 0.1에서 0.25 올리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완벽하게 청산이 될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과도기적 위험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 폭락의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증시와 금융을 보고서 지표를 해석하면요. 엄청난 오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증시나 금융이 좋고 나쁘고를 보고서 그걸 가지고서 지표가 어떻다라는 해석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나쁜 건 한없이 나빠 보이고요. 좋아 보이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잃어버리는데 이번이 바로 그런 케이스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엔비디아가 조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엔비디아와 침체가 자꾸 연결이 되는데 엔비디아는 정말 훌륭한 회사가 맞죠. AI고 지금 이제 미국 관련돼서 제가 지표 하나만 보시면요. 전 세계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인당 GDP와 정부의 AI 산업에 대한 준비 인덱스를 상호간에 크로스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요. 이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국가가 어디냐면 USA, 미국이에요. 그만큼 정부의 준비도도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자금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돈 쓰는 규모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AI가 가장 발전해 있다. 그리고 이 AI 관련해서 미국은 이제 잠재 성장률이 2%거든요. 이제 2030년도 수준까지 2%에서 4% 이상의 GDP 성장을 더 높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AI 덕분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엔비디아는 정말 훌륭한 엔비디아 AI 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면 ICT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가장 큰 파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AI가 접목이 돼서 진짜 좋아지려면 실물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즉 공장 건설, 개인들의 건물 아니면 개인들의 실생활에서 AI가 지금처럼 언어를 바꾸거나 영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계산해야 되는 정도를 스스로 다 알아서 계산해서 뇌가 자유로워지고 편해지고 그다음에 공장 건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장 건설의 그 아웃라인들이 있잖아요. 그 자동화를 통해서 지금 자동화로 이제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하게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모델링, 쉽게 말하면은 어떤 디자인 부분까지도 AI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디자이너가 없는 상태에서 투여가 되고 그 다음에 엔진의 뭐 능력이나 가공력 뭐 이런 부분까지 AI가 가공이 돼서 그로 인해서 자율적인 생산 체계가 좋게 만들어진 훨씬 월등하게 만들어진 체계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AI가 지금 공장 건설이나 기업 그 다음에 실물에 개인들한테 파고든 수준은 아직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적어도 제조업에 쓰여지려면요 이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적용에 대한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잘 보시면 엔비디아는 지금 작년도 이후부터
그러한 준비 부분보다도 ICT적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IT적으로만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관련된 기업들끼리 엔비디아 칩을 제일 원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로 인해서 EPS,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주당 이제 어닝 그런 숫자들이 앞으로 앞으로 미래에 더 좋아질 거예요 하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세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물에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입증 기간은 상당 기간 거친 이후에 진짜 좋아지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 없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는 기간은 앞으로 저는 꽤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엔비디아 칩조차도 원하지 않을 정도의 칩체가 오니까라는 그런 카테고리랑 연결되는 것은 너무 어색하다. 이거는 마치 뭐랑 같냐면요. 고양이가 이제 아파요. 그래서 고양이가 아픈데 고양이한테 주인이 너 왜 안 먹니? 안 먹니? 그러면서 강아지 사료를 가져와서 주면서 너 왜 안 먹니? 안 먹니? 얘가 이제 입맛까지 잃었나 봐요. 이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실 안 맞는 완전히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을 침체로 보기는 상당히 미약하다. 여기에 파란색 선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미국이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0 위로 막대 그래프가 치솟아 있으면요. 바로 예상치보다 실측치가 경제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거의 지금 21년도부터 지금 거의 3년여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 22년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때만 빼고 대부분이 예상치를 항상 상회를 왔습니다. 거의 4년 동안 예상치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여왔던 거예요. 중간 불공이 있었지만.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살짝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음의 영역으로 좀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침체가 오기 시작했다. 이거는 좀 확대 해석이다.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항상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은 경제를 딛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색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침체론과 관련해서 작년도까지 서비스업이 좋았어요. 정말 서비스업이 호황세를 보였는데 요새 들어서 서비스업이 약간 주춤합니다. 서비스 임금도 주춤하고요. 근데 제조업은요 오히려 바닥을 찾고 있어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비즈니스 사이클 인덱스를 보면 이제는 작은 이제 급등락을 마무리하고 완전히 바닥을 찍고 서서히 또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질래야 빠질 데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좋았던 건 살짝 주춤하고 있고 작년까지 너무 안 좋았던 제조업은 이제 바닥을 찍고 터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침체론을 얘기를 해요. 이건 너무 어색하다. 그리고 샤메 법칙 얘기하잖아요. 샤메 법칙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샤메 법칙은 아주 이제 간단하게 최근에 3개월 동안 실업률을 평균합니다. 3개월치를 평균하는데 이거 빼기 12개월 전에 최저치하고 뺍니다. 빼서 0.5 이상, 0.5% 이상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2019년도에 샴이라는 페드의 이코노미스트가 19년도에 완성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 떨어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노동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그때만 하더라도 19년도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3% 가까이 항상 유지가 됐습니다. 참가율이 유지가 되는 건 뭐냐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미국인들도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나 일자리 주세요. 계속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외부 이민자들도 꾸준히 유입이 돼서 계속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해요. 계속 나 저기 레스토랑에서 서비스업 일자리 할래, 서빙 할래, 뭐 아니면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의료기관에서 나 이제 의료 관련되는 서비스 할래, 뭐 이런 일자리를 계속 찾았어요.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현금 엄청나게 집해가지고 개인 부자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캐피탈 게인도 그동안 너무 많이 벌어들이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 때 경제도 어려웠지만 의료 시스템에 그 수혜를 입기 힘든 이민자들 입장에서 다 떠나갔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서 3년, 4년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다시 미국 경제 호황이다 하고 다른 나라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시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간 100만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직후에 거의 연간 30만, 40만까지 확 떨어졌다가 이제 70만, 80만 이제 추정치인데 이제 서서히 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해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국민들, 백인들도 일자리 다 떠나서 나 부자야 했던 분들까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없나 봐요.
미국인들도 일자리 다시 찾기 시작하고 경제활동 참가를 하고 떠나갔던 이민자들도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바로 찾나요? 못 찾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이 너무 오래되잖아요. 최근래까지 임금 높아요라는 그 금액, 뭐 시간당 임금이 거의 30불대 이제 초반 이상의 금액으로 다 평균적으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그 이상의 금액을 바라고서 당연히 오는데 기업들은 그거를 지급하기가 또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실업자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실업률이 어디서 높아지는지를 분해해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엔트런트, 신규 진입한 분들이 다 실업자로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노동시장을 다 떠나갔던 이민자들하고 백인, 엘리트 이런 분들이 다 떠났다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진입을 했어요. 근데 당장 취업이 안 돼서 실업자로 잡히면서 실업률이 높아져요. 이거를 침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일을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잘 찾다가 갑자기 못 찾기 시작해서 실업자로 잡혀요. 침체가 맞죠. 근데 떠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당장 3년, 4년 떠났다가 일자리 찾으려는데 일자리를 못 찾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실업자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마찰적 요인이라고 하죠. 노동시장 구조가 변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서 그냥 단순 인디케이터, 샤미 인디케이터만 가지고서 침체예요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것도 어색한 세 번째. 제가 이제 볼 때는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진입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마 적응하고 일자리 찾고 월급 이 정도 눈높이 낮출게 해서 일자리 찾으려면요 앞으로 3개월에서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샤미 인디케이터는 조금씩 더 올라갈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0.7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거 찍고 저는 터닝할 거다.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CBOE,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CBOE에서 추정하는 자연실업률, 미국의 자연실업률이 4.3%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4.1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자연실업률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고용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완전 고용일 때의 실업률보다 더 낮은 숫자인데 침체를 예고한다. 이거 너무 어색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침체 확률과 관련되는 거 어색한 거 네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빨간색은 6개월 후에 이제 침체 확률, 파란색은 3개월 후에 침체 확률인데요. 이 음영색, 회색이 언제냐면 진짜 침체 왔을 때예요. 근데 보시면요. 2000년 초반 이후에 우리가 IT 버블 때 침체가 왔는데 그때 6개월 침체 확률 50%를 넘어섰죠. 그리고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떻게 됐죠? 6개월 후 침체 확률하고 3개월 침체 확률이 100%까지 갑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 이제 3개월 후 침체 확률이 그때는 잠깐 빠르게 왔다 갔으니까 3개월 후 침체 확률이 70%대를 찍고서 쫙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각 이제 3개월, 6개월 후에 침체 확률이 지금 각각 20%, 그다음에 30%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은 침체가 온 직후에 튀고 나서 침착률이 확 튀고 나서 2000년 초반을 보시면 그러고 나서 2, 3년 후에 한 번씩 튀어요. 확 튀었다가 그 다음에 3, 4년 후에 또 확 튀옵니다. 코로나 시기에 확 튀었다가 지금 또 살짝 더 튀기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3, 4년 후에 이제 침체 확률은 우리 보통 10년 채권 금리 빼기 그 다음에 3개월물 장단기 금리 차가지고 역전이 길어지면 침체가 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침체를 겪은 직후에 채권 트레이더들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침체를 겪은 이후에 3, 4년 기간 동안에 이 채권 트레이더들이나 딜러들은 장기물 채권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침체를 겪을 때 장기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져 있으면 항상 이 채권이 너무 싸 보여서 채권을 사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게 발동을 하고 장기물에 대해서는 갖고 가면 얼마 전에도 침체가 왔었는데 10년물, 30년물 갖고 있으면 최소 10년, 30년에 침체 한 번도 안 오겠어? 언제든 이득 보고 빠져나올 수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게 되면서 10년물에 대한 소유 욕구를 엄청나게 크게 일으킵니다. 그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작년 올해 초까지 장기물 채권에 투자하면 언제든 돈 벌 수 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걸로 화두가 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게 트렌드가 됐었거든요. 채권 투자에 대해서. 개인들한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장기물 채권을 많이 사면요. 장기물 채권 금리 떨어져 있겠죠. 단기물 채권은 단기 트레이더나 채권 투자 기관들이 이제 계속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하면 단기물 금리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 있겠죠. 낮은 금리에서 높아져 있는 금리를 빼면 역전이죠.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상태로 3, 4년 후에 한 번씩 이 침체 확률이 한 번씩 튄다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초반 이후에 나타났던 공통적인 점이에요. 제가 그거를 이제 목도하고서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극심한 침체가 오고 나면 3, 4년 후에 비슷한 침체가 올까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채권 딜러들의 그런 거래적 성향이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게 장단기 금리 차에 반영이 되면서 여기에 심리 지표, 우리가 소비자 심리 지표 아니면 기대 지수 아니면은 뭐 ISM 제조업 지수 심리 지수거든요. 이런 것들만 조금 나빠지면은 요거를 싹 묶어가지고 이제서야 침체가 또 오나 봐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아주 어색하죠. 마지막 5번째, 미국 대선 이제 거의 2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대선이 오게 되면요,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가 뉴스에 안 나와서 시장 화두에서 이제 잊혀졌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는 2, 3개월짜리의 예산을 공화당하고 합의해서 임시 예산으로 돈을 쓰고 있어요. 그걸 작년 연말에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돈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발목이 잡힌 상태. 근데 대선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결국에 다음 대통령이 오면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이 되면 초당적으로 재정 지출에 대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몰아주고 그거를 초창기에 또 많이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 얘기는 뭐 다 하시니까 그거 빼버릴게요. 금리 인하를 차치하고서라도 재정 지출 돈 쓸 일이 또 남아 있는데 침체를 얘기한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어색한 거 4가지 다 빼더라도요, 미국은요 항공모함이고 정책으로 주가 만들고 정책으로 지표를 만드는 국가예요. 근데 그거를 침체가 오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가속화되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침체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투자자들, 특히 엔비디아를 투자했거나 숏포지션을 갖는 사람들이 단기적인 청산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거를 일파만파 자꾸 퍼뜨리려고 하는데, 특히나 네거티브한 정보에 민감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한국에 그런 정보를 더 설파하려는 의도가 너무 강하게 보인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중동으로 여러분들이 드라이하게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스마트하시니까 드라이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즉,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가 슬로우 다운하고 약화될 기간은 3개월, 6개월은 필요하지만 대선 이후의 그림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 나오는 침체로는 너무 어색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사례가 많나요? 정확히 표현하면요, 이제 예전에 80년도 때였죠. 그때 폴 볼커가 이제 중앙을 총재였는데, 그때 경제가 과열이 되어 있고 물가가 과열이 되자 이제 임금 상승률도 지나치게 높고 물가의 상승폭이 너무 크니까 금리를 한 번에 100bp씩 올리면서 거의 이제 기준금리가 거의 10%대까지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랑 지금은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그때는 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개념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풀린 돈도 걷어들이면서 금리 인상을 했고요.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데 푸는 돈을 다 걷어들이진 못하고 단기 자금 조작 정책이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돈이 부족하면 또 돈을 투입을 해줬다가 달래면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긴축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겁니다. 이건 마치 뭐라고 똑같냐면요, 앞에서는 굉장히 엄한 사관이 아이를 훈육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컨트롤합니다. 되게 자신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로 이렇게 사탕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강한 훈육이고 긴축인지 애매한 정책이 지금 패드의 정책인 거죠. 그러면 왜 애매할 거냐? 아이 얘기를 표현했잖아요. 이 아이는 이미 사탕을 받고 이렇게 달래는 거에 익숙하지 강하게 막 억누르고 훈육하고 이런 거에 반발이 너무 많아진, 길들여진 아이예요. 그걸 인스트럭터, 그 사관이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훈육만 하기도 힘든, 즉 미국 경제가 지금 함부로 돈을 빼고 강한 긴축을 해버리면 어떤 사단, 앞에서 제가 말씀 나눴던 이미 니마 강을 건너지 마세요. 강을 건넌 경제라는 거를 파월 의장도 알고요. 대통령도 알고요. 재무부 장관도 옐런도 압니다.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침체는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10년 사이클에 대해서 저도 막연하게나마 사실 10년 사이클에 대한 것들은 항상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20년도, 19년도에서 20년도에 침체가 한번 왔고, 그러면 10년 사이클이면 30년도, 26년도 이후부터 이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항상 침체, 진정한 침체냐, 길들여진 데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저의 시나리오고 약간 소설같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제 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빚에 의한 금융 자산 소득의 증대,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더 세질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거의 2030년도 때 가까이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50세, 60세의 경제활동으로 부를 많이 이룬 분들이, 자산소득도 많이 이룬 분들이 거의 다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은퇴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앞으로 24년이니까 6년이죠. 6년 이후의 그림은 디지털화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투명화돼서 금융소득이나 자산소득을 함부로 뻥튀기 못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경제의 신은 죽었다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고령층은 자산소득이 많고 저연령층 젊은 계층은 빚이 많습니다. 빚에 의해서, 젊은이들의 빚에 의해서 부자가 된 고소득 그 고령층이 완벽하게 은퇴를 하게 되면요, 그 부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상태로 세금으로 절감이 되거나 다 상쇄가 돼서 그 다음 세대가 맞아들이게 되는 많은 것들은 뭐가 되냐면 주로 주류가 빚이 됩니다. 빚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가용 소득과 그 가용 소비 능력은 확연하게 더 떨어지게 돼요. 레벨 다운이 엄청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하에서 결국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은 그나마 뻥튀기로 할 수 있었던 금융 자산, 자산소득 차익 이런 것들도 약간 그런 유행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유행도 한풀 꺾이게 될 건데, 그 시기에 오히려 이제 진짜 진정한 침체나 위기가 올 것이고, 지금은 지나가면서 이제 이미 건너지 말아야 되는 강을 건넌 상태에서 어떻게든 정부와 이제 중앙은행이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침체가 쉽게 또 올 것 같지는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 원칙 지키면 됩니다.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요. 이런 사례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대출 많이 했고, 그래서 투자 소득 늘렸고, 노동에 대한 의욕은 떨어졌는데, 그래서 안 좋아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영국입니다, 바로. 그냥 영국 보시면 됩니다. 영국이요, 우리가 브렉시트 하기 전까지 영국의 표면적인 경제는 자동차 수출 잘 되고 기계 수출 잘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EU하고의 계속적인 그 연대 교역 때문에 모든 게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는 뭐냐면 재정은 안 좋은 상태였고,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돈 풀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양극화가 제일 심화됐던 나라가, 미국도 얘기하고 지금 전부 다 얘기하면 영국이 굉장히 뚜렷했었어요. 영국이 이미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엄청난 웰스, 그러니까 국가적인 웰스는 많아졌지만 상위 10%가 자산소득 70%, 이게 요즘에는 평상화됐는데, 그때는 영국이 이제 10%가 70%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 다들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가장 많이 독특하게 일어났던 국가가 영국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완벽하게 경제가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수출 안 돼. 그 다음에 재정은 그때 감세안 한다고 했다가 트러스 총리 쫓겨나셨잖아요. 근데 트러스 총리 사임하고,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못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중저소득 계층들의 일자리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득 기반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면서 영국 경제 성장률이 그냥 우리가 표현하면 EU 그 피급수 국가들 평균 수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 문화적으로 반발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범죄 사건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이어질 수 있고, 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돈을 버는 거는 벌면 돼요. 버세요, 그냥. 만약에 빚으로 대출을 해서 뭘 하시는 분들 자신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속적인 기간은 아주 오래 가긴 힘들다. 10년 사이클을 더 넘어가긴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게 영국의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자신의 어떤 원칙을 지키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엔 반영이 되는데요. 반영이 되는 시점에서 그건 나만 안 좋고 뭐 옆 사람 대출받은 사람만 안 좋고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다 다운그레이드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산소득으로 부를 이뤄서 이 돈을 나는 은퇴하면서 우리 후손한테만 물려주면 돼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돈을 물려줄 때 그냥 물려줄 수 있나요? 국가는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10원이라는 이제 자기의 소득이 창출이 됐는데 10원은 그대로 자손들한테 10원으로 안 가요. 7원, 6원 이렇게 떨어져서 가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자손들은 물려받지도 못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부채만 많아요. 그러한 그룹핑화된 국가경제 시스템에서는 어찌 보면은 투자하고 소득이 충분히 여유로워서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되고 대부분이 노동 소득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조차 얻기 힘든 구조가 되면요. 전체적인 경제에 그전에 양극화였지만 다운그레이드가 일어나고 다운그레이드는 그게 서서히 스며들어서 이게 어떻게 해소될지 이제 그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건너지 말아야 되는 강을 너무나 과격하게 건너버린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비슷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가 심리를 좌우지하고 분열도 좌우지하고 단절, 소통, 그 다음에 자신의 행복까지 침해하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철학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고 금융투자 시장이나 이런 트렌드 똑똑하셔서 트렌드 잘 따라가시는 분들은 따라가셔도 좋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원칙을 중심을 잡고 가시는 분들은 장기전에서 인생은 길잖아요.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마라톤에서 행복과 불행이 급등락하는 그런 이제 약간 일희일비하는 인생에서 좀 벗어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정치권 이슈가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트럼프 트레이드는 너무나 어색한 언어였고 저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얘기 나와서 트럼프가 사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다들 별로 생각 안 했죠. 사법 리스크가 거의 소송 걸린 것만 해도 이제 거의 90여 건 이상이었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너무 이제 강경파, 우리가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이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트럼프는 범법의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 후보를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로 내세울 수는 없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컸었는데 이번에 사실 이제 트럼프가 쇼오프를 정말 잘했죠. 감성을 되게 자극을 했고 이제 총기 사건도 있었지만 박해라는 단어 있잖아요. 감성적인 박해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흑인 이제 자유, 노예, 해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정의다라는 이제 관념이 아직도 투철한데 트럼프가 그런 정서를 자극을 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원래는 중국도 컨트롤할 수 있었고 자기였다면 전쟁도 안 일어났을 텐데 자기는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서 대통령이 못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것이다. 난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파고드니까 트럼프 지지자든 아니든 약간 호응도가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총기 사건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이제 스타처럼 올라갔는데 그때 트럼프 트레이드다 하면서 기존에 이제 좋았던 포트폴리오가 다 무너지고 트럼프가 우선시하는 정책과 관련된 산업이 막 좋아지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저는 이건 되게 단기성이다. 트럼프 트레이드도 역시 의도가 보인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오히려 해리스가 더 유력해 보여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확 부각이 됐어도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는 앞으로 이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남은 거예요. 대통령 한 번 남았는데 이제 사실 미국도 이선에서 2년째 되면요 레임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 2년 동안 정책을 다 본인 맞춤대로 다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이미 이제 거의 4년 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 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II를 통해 가지고 미국 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고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공장 건설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다 뒤집는다? 그리고 그걸 뒤집을 대통령을 뽑는다? 그게 어색한 거죠. 너무 어색하죠. 저는 오히려 해리스가 만약에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을 할 수 있고 정책적인 기반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나 이제 일자리 이런 것들을 원하는 국민들,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해리스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은 시장의 호재일까요? 아니면 악재일까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어떠한 대통령이 오던 트럼프는 우리가 분야별로 이야기를 해보면 재정 지출을 하고 미국을 더 뜨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화석과 전통 연료를 가져오면서 원가 부담과 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요인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파저티브한 미국 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의 뜨거움을 또 한 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파지티브한 영향을 우리도 일부 받겠지만 중국 관세라든지 관세 영향에 의한 네거티브 요소 때문에 파지티브한 부분이 좀 상쇄가 돼버리겠죠. 근데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정책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오히려 화두가 안 되고 있는데 이분이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미 우리가 더 나은 미국 재건법이라는 BBB 법안에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와 신재생 정책을 포함한 총 금액을 1조 6천억 달러를 책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 해리스는 10조 달러를 얘기를 했어요. 최소 10조 달러는 써야 된다. 신재생 정책에. 그리고 민주당 내에 있는 약간 굉장히 공격적인 진보주의자가 있는데 에드마키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코르테즈 의원 이런 분들하고 이제 동맹을 해가지고 앞으로 10년 안에 청정 에너지로 완벽하게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브릿지를 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에너지를 더 늘리지 않으면서 신재생으로 전환을 얘기했는데 이분은 10년 안에 무조건 신재생으로 다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바이든이 이제 학자금 대출 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탕감 얘기를 했는데 해리스는 더한 분이에요. 학자금 부채를 탕감함과 동시에 무료 공공대학을 적극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던 분이에요. 오히려 분배적이면서도 약간의 양극화를 없애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엄청나게 더 많이 쓰려는 부분들 10조 달러면은 사실 더 나은 미국 재건법 그거의 총 패키지가 10조 달러가 약간 안 되거든요. 근데 신재생에만 10조 달러를 쓰재요. 얼마나 강력한 그 규모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오시게 되면 아마 전 세계적인 버블이 한 번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은 이분이 오시면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전쟁, 분쟁의 그 리스크들은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완벽하게 이제 인권주의적인 입장이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편이 들잖아요. 미국인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근데 이분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참혹하게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네타냐후가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완벽하게 인권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 철학에 의해서 미국의 동맹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분열의 조짐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만이나 홍콩 자위 독립권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중국하고도 정치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세게 부딪힐 분이에요. 그 전부터 이분이 항상 홍콩하고 대만을 가서 이제 중국을 갖다가 되게 잘못됐다라는 발언들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분배를 하는 쪽의 입장이면서 돈을 많이 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빅테크를 이제 팔아야 된다 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책으로 보면요. 트럼프는 이제 디지털 세금하고 이제 AI 테크 관련된 세금을 얘기를 하긴 해요. 왜냐하면 독점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하면서 반독점법을 통해서 뭔가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규제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규제는 안 해요. 트럼프는. 근데 해리스 부통령은 AI가 규제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의 규제를 다 풀어줬거든요. 성장을 할 수 있게. 근데 이분은 AI가
많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나 그 기술을 이제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 AI 안전 정상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 서밋이 있는데 AI 세이프티 서밋에 참가를 해가지고 정부의 당국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이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AI라는 그 미명 아래 독점 편취를 하고 있고 그것이 개인들의 권리나 권한까지도 침해를 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라고 공격적인 발언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개인의 정보에 대한 것들이 잘못 사용이 되고 있다면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이분이 오히려 AI 테크 쪽에 대해서는 더 안 좋은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 자체가 재정으로 또다시 한번 크게 풀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쁠 일은 적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기술을 중국이랑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AI 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100%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세금의 명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트럼프는 단순하잖아요. 직접적이잖아요. 즉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금을 바로 얘기한 거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돌고 돌아서 뭐 나는 가치관에 AI가 독점적인 요소도 있고 개인정보의 침해 요소가 이르지만 그게 돌고 돌아서 세금 인상의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법인세는 낮추겠지만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테크 기업들은 세금을 더 내라는 입장인 거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분배주의자적인 철학, 이제 버니 샌더스랑 약간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은 사실 경제적으로만 봐도 개인의 세율을 높이긴 힘들어요. 소득세율을 높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소비에 주축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가계에 많은 돈들이 거의 이제 30% 가까운 돈들이 미국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소비 여력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돈을 줬다가 세금을 높여서 뺏어버리면 줬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쓰지 않고 세금을 안 높이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세금을 높이기가 아무리 부자 증세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결국에 중산층들도 엮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한테 세금을 주기가 높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기업한테 세금을 높이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명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AI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AI 산업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AI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이 중국하고 차별화되고 더 이렇게 차이가 날수록 미국은 어찌 보면 자체적인 어떤 컨트롤 능력을 스스로 더 강하게 갖고 따라오지 못하는 위안화를 더 억누르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수에서의 기업 세금에 대한 어떤 명분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마찰이 더 가속화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한 논리가 나왔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상품은 60%고 그다음에 관세를 갖다가 보편적으로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100% 세금을 매기겠다. 우리 것들을 뺏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관세를 매기면 미국에 창출되는 이득을 뺏어간 거를 세금으로 역으로 걷어들이면서 똔똔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 거고요. 해리스는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나눠봐야 됩니다.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자국의 일자리, 분배주의, 자국의 노동자를 굉장히 위해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예전에 나프타 북미 무역 협정을 갖다가 탈퇴를 하면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뭔가 바꾸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가 나중에 미국한테 유리한 이제 새로운 나프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반대를 해요. 결국에 우리 미국보다도 못한 국가들과의 FTA 무역 협정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되면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든지 미국의 일자리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권적인 철학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뺏긴 걸 되찾겠습니다. 이것보다도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 내용을 보면 더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하려면은 우리보다 못한 국가들하고의 무역협정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건 함부로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이득을 중국이 뺏어가고 있고 기술을 편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좀 적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은 적어요. 근데
이제 신장 위구르 그 노동자 탄압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 다른 국가들을 갖다가 압박하거나 본인의 중화 사상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어조를 취할 만큼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국가를 지배를 하거나 컨트롤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미국과 관계없는 국가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제 하마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쨌든 하마스랑 이스라엘의 사건인데 팔레스타인인이 불필요하게 이제 민간인이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옹호를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약간 배척하는 듯한 표현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어쨌든 지지를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랑 너무 결이 달라질까봐 톤을 다운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때 명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잘못됐다라고 공격적인 발언까지도 좀 행간의 의미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아마 당선이 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나 이런 정책들로 표명이 될 거지만 그 이상으로 중국이 지금 뭐 하나의 중국, 그 다음에 시진핑의 어떤 집권 체제, 시진핑이 뭔가 더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집권화하고 권력화하려는 그런 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도 지금은 바이든하고의 트러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집권 체제를 그거를 방해하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아마 시진핑 체제 그 권력 계층들도 민주적인 부분과 인권 사상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공격하는 해리스 정부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정부가 그런 행동들이 나오면 중국 정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 이상의 외교적 트러블들과 정치적인 트러블들이 되게 강화가 될 수 있다. 중국하고 미국의 최근에 어떤 외교적인 분쟁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명확하잖아요. 가치와 철학과 원칙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제 추측에는 대만과 관련된 문제를 서로 우리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물고 뜯고 싸울 정도로 계속 공격을 서로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기 요즘에 무더운 여름인데 사실 이제 안팎으로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안에 내부의 건강을 유념하시고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나서 관점을 갖다가 경제적으로도 분석하고 드라이하게 분석하는 것들도 좋지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본인이 트렌드는 따라가시되 그래도 내 안의 행복과 내 안의 건강에 더 집중하시는 좀 좋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시길 1분 1초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응원드리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